마릴린 먼로, 본명 노마 진 베이커는 1926년 6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할리우드에서 편집기사로 일하던 정신장애가 있는 모친 글래디스 펄먼로와 부친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었다. 남편이었던 마틴은 역사학자들에게 가장 높은 확률의 아버지로 추정되었으나 이후 유전자 검사로 2022년 96년 만에 DNA 검사 결과 찰스 기포드가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마진의 친부는 글래디스의 첫 번째 남편도 두 번째 남편도 아니었다. 그녀가 두 번째 남편과 별거하던 중 만났던 남성의 아이였다. 오랫동안 노마진의 친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지만 마릴린 먼로 탄생 96주년을 맞아 공개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DNA 검사 결과가 밝혀졌다. 1934년 1월 마릴린 먼로의 모친 글래디스는 애초부터 앓고 있던 조현병과 편집증을 공식적으로 진단받은 후 결국 몇 개월 같이 살지도 못하고 단계적으로 요양원과 메트로폴리탄의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8살의 마릴린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국가에서 보호자의 권한을 대신 가졌고 어머니의 친구인 그레이스 고다드가 보호자로 보살피게 된다. 마릴린은 안타깝게도 유아기를 지나 성장기가 될 즈음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 시기에 4년간의 생활은 불안정하며 불우했었다. 처음 16개월간은 또 다른 지인인 존 애킨슨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존에게 첫 성적 학대를 당하게 된다. 당시 겨우 8살이었다. 수줍음이 많았던 마릴린은 학대 후 일시적으로 말더듬을 하며 발작을 일으켰고 태도 또한 더욱 소극적이고 움츠러들었다. 그 후 어머니의 친구인 그레이스와 남편 어윈 및 다른 두 가족과 한 달간 함께 살았는데 이 시기에도 어윈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려진다. 한 달 후 그레이스는 마릴린을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아원에 맡기게 된다. 그 고아원은 모범적인 기관으로 평가받은 곳이지만 마릴린은 버려진 느낌을 받았고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마릴린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고아원 직원의 의견으로 그레이스는 1936년 정식으로 법적 보호자가 됐지만 1937년 여름까지 고아원에서 마릴린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 그 후 그레이스의 가정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두 번째로 머문 기간은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그레이스의 남편인 어윈이 마릴린을 성추행한 것을 들켰기 때문이다. 또 거주지가 바뀌어야 하는 마릴린은 슬럼가인 콤프턴에서 사는 친척, 그레이스의 친구들 사이에서 짧은 기간 여러 가정의 계속된 변화에서 살아야 했다. 마릴린이 처음으로 배우가 되고 싶어한 이유는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었는데 한 위탁 가정에서 그녀를 집에서 나가게 하려고 영화관에 자주 보냈고 그녀는 어린 시절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화관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 스타가 되고 한 인터뷰에서 저의 주변 세상이 암울했기 때문에 뭐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이 연기라는 말을 했을 때 기뻤기에 저는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앞엔 너무 큰 스크린이 있지만 뒤엔 작은 아이 혼자 있는 것을 나는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1938년 또 다른 가정에서 그레이스의 이모이며 노인이던 아나와 함께 몇 년간 지속적으로 살게 된다. 아나는 마릴린을 중학교에 등록해 학교에 다니게 했고 함께 매주 기독교 예배에 나갔었다. 학창시절 마릴린은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글쓰기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 학교 신문에 직접 쓴 글을 여러 번 기고했다고 한다. 노인이던 아나의 건강 문제로 1941년 다시 그레이스와 함께 살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의 벤나이스로 돌아왔는데 같은 해 벤나이스의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다. 1942년 직업상의 문제로 그레이스 가정은 웨스트버지니아주로 이주해야 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아동보호법은 그레이스가 마릴린을 주 밖으로 데려가는 것을 막았기에 같이 이주하지 못한다. 마릴린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해결책으로 같은 해 6월 19일 고등학교 연극부 선배이며 이웃이던 21살 항공사 정비공 제임스 도허티와 결혼을 한다. 결혼과 함께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주부의 삶을 살았는데 1943년 제임스가 군에 입대하자 군 부대 인근 지역인 센타 카탈리나에서 그의 부모와 함께 집을 옮기며 살게 된다. 1944년 제임스가 태평양으로 보내져 제임스의 부모는 이전 집으로 이주를 했고 마릴린 혼자 센타 카탈리나 집에서 살았었는데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으로 미국은 총력전 양상인 국민개병제를 실시해 여성들은 대부분 군수물자를 만드는 업무를 해야 했기에 벤나이스에 있는 방위산업체에서 노동을 하게 된다. 1944년 말 마릴린은 부대 사진작가인 데이비드 코노버를 만나게 된다. 그는 주로 피넛걸 사진이나 홍보용 사진을 찍었는데 그녀가 일하던 산업체에 파견을 와서 사진을 찍게 된다. 이때 마릴린의 첫 커리어가 시작되는데 데이비드의 눈에 띄어 첫 모델링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 당시 다양한 컨셉으로 사진 촬영을 하면서 특히 좋은 반응을 얻은 건 누드 모델링이었다. 좋은 반응을 얻자 1945년 1월 산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데이비드와 그의 친구들이 소속된 곳에서 전문적인 모델링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곳에서 주로 피넛걸 모델로 활동한 후 독립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모델 전문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많은 외형적 컨셉이 변경되는데 마릴린의 기존 헤어색은 태어날 땐 연한 금발이지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진한 갈색으로 변한 갈색모였다. 에이전시의 의견과 마릴린의 결정으로 헤어색을 금발로 염색하게 된다.
금발의 마릴린은 갈색 모인 전의 모습보다 훨씬 튀었기에 컬러 변경은 대성공이었고 본인도 매우 만족했다고 한다. 또한 에이전시는 마릴린의 외형이 하이 패션 모델보다 핀업 모델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촬영한 광고는 주로 남성 잡지에 실렸다. 에이전시의 소유주인 에멀린 스니블리는 마릴린에게 모델들 중 가장 야심차고 열심히 일하는 모델이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1946년 초까지 U.S. 캐머러, 페전트, 레프, 퀴과 같은 유명 잡지의 표지 모델로 실리기도 했으며 이때 총 33개 잡지에 실린다. 에멀린의 적극 추천으로 같은 해 6월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첫 스크린 테스트를 보게 되는 기회를 얻었다. 당시 여러 스튜디오들과 테스트를 봤는데 첫 영화사는 파라마운트 픽처스였지만 처음에 많이 긴장한 마릴린은 인터뷰를 실패한다. 그 후 20세기 폭스의 임원인 벤 라이언에게 스크린 테스트를 받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1946년 8월 6개월간의 계약을 맺게 된다. 이전부터 꿈이었던 배우로 활동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20세기 폭스에서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연기와 노래, 춤을 배우고 영화 제작 과정을 공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 당시 수습생 기간으로 스튜디오에서 거의 돈을 받지 못해 다른 사설 잡지의 모델로 활동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예명 마릴린 먼로. 첫 활동 시작으로 공식 예명을 짓는데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인 먼로와 1920에서 1930년대에 유명했던 브로드웨이 스타인 마릴린 밀러의 이름을 결합해 짓게 된다. 또한 1946년 9월 연기 경력에 반대하는 남편이던 제임스와 이혼을 한다. 1947년 재계약을 갱신하게 된 후 영화 위험한 해와 스쿠다 후 등의 단역으로 출연하여 스크린에 데뷔를 하게 된다. 또한 스튜디오에선 전문적인 체계를 가르치는 연기 스쿨이었던 액터즈 레브러토리 시어터를 다니게 해 연기의 기본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학교의 연기 선생님은 마릴린이 너무 수줍어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하다고 생각했고 폭스사는 계약 만료 후 추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 계약 해지 후 주로 뮤지컬 무대 뒤에서 춤추는 아주 작은 역할이나 잡지사의 모델링 활동을 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이 힘든 시기는 배우가 되고자 하는 큰 결심을 갖게 했다고 한다. 연기를 계속 배우고 싶어서 사비로 연기 스쿨인 액터즈 랩을 계속 다니게 된다. 글래머 프리퍼드라는 연극을 했었지만 적은 횟수의 공연 후 연극은 끝이 났다. 그 후 마릴린은 연기만큼이나 파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인맥을 쌓기 위해 프로듀서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거나 가식 칼럼니스트들과 친구가 됐으며 관행이기도 했던 스튜디오에 영향력 있는 남성 손님을 접대했다고 한다. 또 이 당시 유명 프로듀서였던 조지프 생크와 친구이자 연인관계가 되었고 컬럼비아 픽처스의 간부 해리콘과 친분을 갖게 된다. 또한 1955년까지 멘토이자 전담 연기 지도자로 함께할 나타샤 리테스와 일하며 연기의 기본을 다진다. 1948년 컬럼비아 픽처스에서 영화를 촬영하게 되는데 저예산 뮤지컬 숙녀들의 합창으로 인생 첫 주연을 맡게 된다. 다른 영화의 주연을 위해 스크린 테스트를 받지만 컬럼비아와의 계약은 1948년 9월 해지된다. 그 후 잠시 모델 일을 하게 되는데 맥주사의 광고 모델로 활동했었고 존 바움가르트의 달력 촬영에선 예술적인 누드 모델로 포즈를 취하기도 했었다. 이전에 얼 모런과 같은 다른 예술가들을 위해 누드 또는 비키니를 입고 포즈를 취한 적이 있어서 나체의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느꼈다고 한다. 모델 일을 하던 중 유명 에이전시이던 윌리엄 모리스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게 되었고 에이전시의 부사장인 조니 하이드와 깊은 파트너 관계가 된다.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인 이브의 모든 것과 누아르 장르의 아스팔트 정글을 포함한 여러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해 배우로서의 자질을 인정받는다. 마릴린의 스크린 시간은 단 몇 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 비평가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이후 모델 겸 배우에서 전문 배우로 효과적인 변화를 얻게 된다. 곧바로 20세기 폭스와 7년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여담으로 많은 도움을 준 에이전시 부사장 조니 하이드는 계약 성공 불과 며칠 후에 심장마비로 사망해 마릴린은 크게 슬퍼했다고 한다. 1951년 적당히 성공한 폭스사의 코미디 영화 에즈 영 에즈 유 필, 러브 네스트, 렛츠 메이크 이트 리겟에서 조연으로 출연하게 된다. 세 편의 영화 모두 일정하게 백진이 배역으로 나왔지만 비평으로부터 뛰어난 코미디적 능력을 호평받는다. 관객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는데 일주일에 수천 통의 펠레터를 받았고 6.25 전쟁 당시 미군 장병들의 선호도 투표인 신문명 성조기에서 1위인 미스 치즈케이크로 선정됐으며 1952년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마릴린을 최고의 신인 박스오피스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같은 해 3월 전에 촬영한 달력 누드 화보가 공개적으로 알려졌을 때 스캔들의 중심에 있게 된다. 대처로 당시 재정 상태가 파산했음을 강조하며 대인배답게 당당히 인정했다. 이 스캔들은 마릴린에 대한 관심을 많이 증가시켰고 인기 배우들을 제치고 최고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찍은 세 편의 영화인 클래시 바이 나잇, 돈 바더 투 낙, 위어 낫 메리드는 대중의 관심에 맞게 곧바로 개봉하게 된다. 마릴린은 섹스 심볼적인 인기에도 더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정극 연기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직접 선택을 하여 더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된다. 영화
클래시 바이 나잇에서는 생선 통조림 노동자 역을 연기했는데 대역 공부를 위해 생선 통조림 공장에 직접 가서 연기 공부를 했을 정도였다. 한편 다른 영화에서는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코미디 역할을 계속했었다. 가십 칼럼은 마릴린을 1952년 최고의 이걸으로 선정했다. 1953년은 마릴린의 라이징 스타에서 세계적인 톱스타가 된 해이다. 1953년 출연 영화는 총 3편으로 첫 개봉작은 누아르 장르의 나이아가라로 남편을 죽이려는 판무 파탈 배역을 연기했다. 세계적인 섹스 심볼이 되었으며 외모 또한 컨셉을 더욱 화려하게 변화해서 검은색 아치형 눈썹, 창백한 피부, 짙고 긴 눈, 각진 입술 표현, 더 진한 레드 컬러의 립스틱 사용 등 현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릴린의 메이크업을 처음으로 하게 된다. 또한 그녀의 커리어에서 노골적인 성적 영화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중 양쪽 골반과 엉덩이를 흔들며 걸음을 걷는 30초 롱샷은 영화 마케팅에 많이 사용되었고 멀로워크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도 했다. 두 번째로 개봉한 풍자 뮤지컬 코미디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는 마릴린의 스크린 페르소나를 금발 백치미로 확립하게 만들었다. 영화 속 뮤지컬 넘버인 다이먼즈즈 R.A. 걸즈 베스트 프렌드의 큰 인기로 여성 패션계에도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주된 팬 대부분이 남성이던 마릴린은 이 영화로 남성과 여성 관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스타가 될 수 있었다. 세 번째 개봉작인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방법에선 제목 그대로 부자와 결혼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자들의 스토리로 마릴린의 배역은 전형적인 백치미 캐릭터인데 이 배역이 특별하거나 영화의 수준이 높은 건 아니지만 영화 속 마릴린의 귀여운 모습들과 세련된 여러 벌의 드레스를 입는 런웨이 씬이 인상적이다. 놀라운 건 1953년 개봉한 3편의 영화 모두 그 해의 박스오피스 차트 10위권 안에 들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얼마나 마릴린의 독보적인 시대였는지 알 수 있다. 1953년 1954년에 남녀 포함 연간 박스오피스 매출이 높은 10대 배우의 이름을 올렸고 소속 스튜디오인 폭스사에 가장 큰 소득을 벌어주는 대표 배우가 되었다. 같은 해 12월 휴 해프너가 플레이보이 창간 호의 표지 모델의 마릴린을 선정했는데 잡지 안행전에 논란이 되었던 누드 화보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덕분에 플레이보이 창간호는 엄청난 대량의 수가 팔렸는데 그해 잡지 중 가장 많이 팔린 출판 부수라고 한다. 단, 마릴린은 출판에 동의하지 않았고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받지 못했다. 폭스사의 가장 큰 스타가 되었지만 웃기게도 그에 걸맞은 계약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신인 시절 받던 조건들을 스타가 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했다는 뜻, 다른 스타들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았고 뜻대로 스케줄 또한 선택하지 못했다. 스튜디오는 마릴린에게 걸맞은 대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또한 퀸업이나 성적인 배역에 출연하지 않으려는 마릴린의 의지를 매우 싫어했으며 영화사의 간부인 데릴 F 자눅은 개인적으로 항상 마릴린을 무시했다고 한다. 결국 폭스사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엔터 장르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해서 엔터 외의 영화들을 모두 취소시킨다. 1954년 첫 작품으로 영화사가 선택한 뮤지컬 코미디 영화 더 걸 인 핑타이츠를 촬영하기 거부하자 폭스는 마릴린을 정직 처리했다. 이 소식은 일면 뉴스였고 폭스의 과격한 부정적인 홍보에 대응하기 위해 유명 변호사 수십 명과 친한 칼럼니스트의 도움을 받아 조치를 취한다. 곧 전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와 1954년 1월 14일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식은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진행해 수천 명의 관중들이 모여들어 큰 화제가 되었다. 그 후 신혼여행으로 일본을 갔는데 당시 한국전쟁 때문에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들을 위해 마릴린은 홀로 2월 16일 서울 여의도 비행장을 통해 입국하여 4일 동안 인제, 동두천, 대구 등 미군 기지가 있는 여러 도시 등을 순회하며 10만 명에 가까운 미군 앞에서 자신의 영화에 나왔던 노래들을 부르며 위문 공연을 하게 된다. 이 소식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환호와 지지를 받으며 본국으로 돌아온 후 마릴린의 이미지는 매우 호감이 된 계기가 되었다. 곧 폭스사와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단독 제작권 보유, 보너스 10만 달러 그리고 브로드웨이 히트작을 영화화한 7년 만에 외출의 주연 배역을 약속받으며 걸맞은 대우를 받게 된다. 단순히 섹스 심볼이자 백치미로 알려진 것과 달리 불과 29세 때 할리우드 여성 최초로 자신의 영화 제작사를 설립 및 운영할 정도로 진취적이고 자기 주관 뚜렷한 인물이었으며 50년대 60년대 민감했던 흑인 인권운동, 핵반대 운동 등등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마릴린은 세 번째 남편 아서 밀러가 메카시즘의 광풍에 휘말려 고생할 때 부부가 함께 FBI, CIA의 감시 대상들이었다. 겉보기에 부러울 만한 그녀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그녀의 죽음에 대한 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